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 국민의힘의 2030 청년 당원들의 탈당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틀 한 만큼 신규 당원도 늘었다 이런 반박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약점이 2030 지지율 아닌가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윤석열 캠프 청년 특보였던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아직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네. 꾸려지면 또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그건 후보의 결단에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할을 떠나서 다 정권 교체 위해서 힘을 보태야죠. 후보가 굉장히 신임한다고. 그건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네. 그래요. 예, 선대위 꾸려지면 어떤 역할을 하실지 좀 두고 보고요. 제가 오프닝에서 2030 청년들의 지지율이 낮다, 약점이다라고 지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러나 경선 후에 컨벤션 효과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2030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대부분 뭐 이재명 후보를 압도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2030들이 정권 교체 쪽으로 많이 마음을 보태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2030들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 분명하고요.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2030은 다른 세대보다 나중에 대선 때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다고 응답한 층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경선 이후에 2030 세대에서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이 유동적인 이 마음 선택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2030을 단단한 지지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이제 본선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또 각오를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선 끝나고 지지율 2030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지금이 기회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2030 젊은 층을 우리로 다시 끌어당기는 것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 본인이 펜코라든가 DC글을 인용해서 한 번씩 읽어보라 그러기도 하고 지금까지 민주당 그 어느 정치인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페미니즘 이야기를 했고 여가부의 명칭 변경이라든가 기구 개편 이야기까지 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의 어떤 이런 움직임 거기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는 좀 안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경선 기간에 청년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미 여가부를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겠다. 그리고 뭐 여가부가 그동안 잘하는 것도 있지만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그런 홍보 등은 이 젠더 갈등을 오히려 부추긴 측면이 있다 다 지적을 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뭐 성범죄 형량 강화와 함께 무고죄 처벌 강화를 동시에 들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런 부분들이 경선 이후에 재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 빨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 이분이 불과 몇 달 전에는 여가부 폐지 없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몇 해 전에는 뭐 여러 가지 이 굉장히 저는 뭐 페미니즘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친페미니즘적 발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후보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국가 운영의 방향이 무엇인가 젠더 갈등 해소의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드라이브를 막 건다고 해서 2030 세대가 100% 신뢰를 주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관계자들 또 윤석열 캠프의 관계자들의 경선 끝나고의 실언들 저는 실언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후드티 같은 거 그런 발언이라든가 후보한테 후드티라도 입혀야 된다라든가 홍준표 후보가 일반 경선에서 승리한 것은 뭐 소위 말하는 작전 세력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거다. 이런 발언이라든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2030 세력 별 영향 없다라고 하는 발언들. 김재원 최고가 탈당 40명밖에 안 된다. 이거 다 2030 자극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어째서 조금 당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네, 일단은 비슷한 말도 나오면 다시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 등이 보도되고 있는데 뭐 탈당한 이 청년 당원만큼 입당한 2030 당원도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뭐 2,000명이든 200명이든 20명이든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이 입당했던 2030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한 존재입니다. 그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 사람들의 어떤 상처받은 마음 경선에서 본인이 지지했던 후보가 탈락함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위로해주고 품어 안아주는 통 큰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일부 지금 이동영 앵커가 말한 것처럼 2030 세대를 자극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은 실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심해야 된다. 앞으로 기조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장 평론가가 초반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던 그 2030 사람들도 결국은 정권 교체 열망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2030은
우리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별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깜짝 놀란 거거든요. 이렇듯 결국에는 정권 교체의 열망 때문에 윤 후보를 찍지 않겠느냐고 안이하게 판단하면 그 장평론가 지적대로 맨 처음에 한 지적대로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또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대들의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2030 민심을 사로잡기 힘든 본질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조국 사태나 또 인국공 사태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갔었죠. 그리고 부동산 폭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강하게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었다고 질타할 수 있다면 이 유동층인 2030 세대 마음이 돌아설 가능성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국 사태나 인국공 사태 등에 대해서 이건 문재인 대통령 인사 실패다 잘못한 거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판결,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메시지를 2030들에게 던질 수 있을까요? 이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가상자산 세미나하고 2030 신혼부부 많이 만나고 한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불신하게 될 이유를 해소해주지 못한다면 2030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열 가능성보다는 정권 교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컨대 이재명 후보는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어려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 후보의 글쎄요 2030에 대한 평가가 소위 말하는 꼰대 이미지, 쩍벌남 이런 부정평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장평론 같은 젊은 분이 가서 조금 수정이나 교정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쩍벌남은 잘 못 고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억지로 막 젊어 보이고 친근해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려다가 역풍 맞는 경우를 더 많이 봤거든요. 후드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렇죠. 뭐 정세균 전 총리가 가죽 잠바에 선글라스 끼고 나오고 뭐 박용진 의원 개인적으로 가깝습니다만 롤린 추고 이런 게 젊은 세대에서 반응이 결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젊어 보이고 친근해지려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요즘 2030들이 바라는 건 어른다운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030 잘 안다 이만큼 뭐 나 편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이지만 2030을 똑같은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고 그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는 어른다운 어른, 제대로 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2030과 소통을 이어나가는 첫 번째 단추인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일을 해보면 조금 설익은 저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2030이라는 이유로 젊은 세대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다른 기성세대의 참모들 의견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들어주고 일단 젊은 사람들이 하자는 건 한번 해보자는 마인드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선 과정에서 좀 우리 국민들이나 청년들에게 더 많이 보여진다면 굳이 뭐 이 자세를 고친다거나 뭐 이 스타일을 고친다거나 하지 않고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2030들에게 괜찮은 어른이네. 우리 이야기 잘 들어주는 어른이네라는 판단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2030에 대한 전망은 밝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 걸로 마무리하고 후보가 예선전에서 말실수가 많았습니다. 그건 뭐 장평으로 인정할 부분일 테고 다만 그런 실언들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뭐 이긴다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본선에서는 그런 말실수가 상당한 역풍을 불어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리스크는 남아있지 않겠나. 그 부분에서는 뭐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말실수라는 단어를 제가 쓴 적은 없고요. 맥락을 보면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이제 우리 언론에서 한 문장 탁 떼어서 헤드라인 만들었을 때 조금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은 소위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잖아요. 지난 몇 달을 거치면서 윤석열 후보 역시도 나의 본의와 다르게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직접 밝힌 것처럼 많은 훈련과 트레이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예를 들면 혹시나 뭐 또 오해가 불거질까 두려워서 소통을 끊어버리면 저는 거기서 더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연일 설화가 발생하자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2030 기자들이 우리도 2030인데 왜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안 들어주느냐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발언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 백브리핑 안 한 적이 없어요. 주요 일정이 있을 때마다. 이런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세로 계속 2030과 만나는 이 대화의 어떤 시간들이 더 늘어난다면 글쎄요 국민들은 그리고 청년들은 한두 번의 어떤 이 논란보다는 누가 진정한 소통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자리에 빌어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 조언 드리자면 빨리 백불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후보자의 일단 실언은 앞으로 리스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까? 뭐 실언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진 않고 여의도 문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뭐 여러 논란이 서로 더 발생한다 하더라도 소통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동대학 가서 발언한 것들이라든가 뭐 청약 통장 이런 건 여의도 문법에 안 맞다고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 안동대 발언 같은 경우도 지방대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중점 사업으로 이공계라든가 신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이고, 뭐 청약 통장 같은 경우는 관련 법규에 대해서 그 다른 토론회에서 정확하게 대답했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너무 좀 왜곡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위가 왜곡됐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 여의도 문법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위가 왜곡된 부분이 좀 부풀려지는 게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판단은 뭐 청취자분들이 하는 거고. 그 무속 논란은 어때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까요? 그게 사실은 역시나 경선 과정에서 상대 경쟁 후보들에 의해서 과하게 부풀려졌는데요.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제 지지자분의 어떤 이 따뜻한 마음을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정치권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부풀려질 수 있을지 모를 때 조금 더 옆에 있는 참모들이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조언했어야 되는데 참모들의 어떤 실수였던 것 같고 저를 비롯해서 앞으로 그런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민지야 부탁해 이 온라인 캠페인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이건 사실 제가 이야기할 게 참 많은데요. 어쨌든 이 캠페인을 통해서 한 2,000건 정도의 메일이 접수됐어요. 그래서 청년 공약 발표할 때 뭐 무고죄 강화, 척법소년 연령 하향, 양성평등 가족부로 만들자는 것들이 다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만든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호평을 받는데 그 부분은 참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영상에 대한 호불호는 또 꽤 갈리는 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건 아니지만 회의에 참석하고 저도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뭐 이건 제가 면피하고자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이면 영상 기획, 출연, 섭외 뭐 다 그냥 20대들에게 통째로 맡겨야 되겠구나. 그 당시에 이 회의의 주체들이 30대 중후반부터 40대였기 때문에 이 정말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는 좋은 통로로 사용이 됐지만 영상에 대한 젊은 세대의 호불호는 갈렸다. 제가 큰 교훈을 느끼고 다음번 청년 기획이나 뭐 청년 캠페인 그리고 후보와 함께 청년들 만나는 행사에서는 무조건 20대들이 주축이 되어서 20대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 영상에서 방금 이야기한 호불호 오히려 너무 권위적인 이미지를 굳히게 됐다. 죄송합니다. 목이 메네요. 그런 거에다가 또 꼰대 이미지가 강화됐다. 이런 비판을 들었으니까. 그럼 그 부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런 비판들이 또 일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후보와 젊은 세대가 소통하는 캠페인은 과감하게 20대들에게 의사결정권을 다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 영상 이후에 여러 반응들을 접하면서 하게 되었고요. 다만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청년 탈모에 대한 문제 제기라던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국가적인 제도적인 지원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살아있는 일상의 아젠다들을 이 캠페인을 통해서 이메일로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대응해 나간다면 청년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어떤 이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아까 선대위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선대위가 꾸려지면 청년 본부를 뭐 새롭게 또 특별하게 꾸리는 그런 계획은 있는 겁니까? 당연히 청년본부가 생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본부가 단순히 그냥 청년들 이렇게 모아두는 그런 이 선거의 어떤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있지 않은 정치권 밖에 참신한 그리고 평범한 청년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이 개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뭐 단순히 20대 지지율, 30대 지지율 문제가 아니라 선거 캠페인에서 청년들에게 의사결정권을 누가 더 많이 넘겨주느냐 병풍으로 세우지 않고 실제 참모 역할을 어떤 청년들에게 시키느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성패가 갈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은 왜 윤석열인지 시대 정신은 왜 윤석열이 있는지 잠깐 어필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후보 지난 이 과거를 보게 되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결단해서 이 사회의 공정성을 살리는데 누구보다 기여했다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정말 답답한 현실 또 부동산 폭등 때문에 사회가 한번 싹 바뀌었으면 좋겠다. 쓸어버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제 주위에서 많이 하는데요. 이 기득권을 한번 쓸어버리고 잘못된 부분을 짚으면서도 질서 있는 개혁.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의 미래가 더 나아지는 그런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저는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혜찬 시사평론가였습니다.